자, 이번 시간에는 고려의 경제와 사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는 수치제도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이제 수치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금을 어떻게 걷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에 부과되는 조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산물을 바치는 공납, 그 다음에 이제 노동력을 제공하는 역이 있습니다. 고려의 조세 제도를 보면 이제 그 생산량의 10분의 1, 이건 이제 태조 왕건이 치민 유도 정책을 쓰면서 실시했던 것이 이제 기본 원리로 계속 적용이 되게 되고요. 공납 같은 부분에서는 이제 중앙에서 그 지방간을 통해서 주연에다가 내려보냅니다. 이렇게 내려보내면 이걸 다시 속현이나 이 지방 단위로 분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지방의 향리가 정해진 양을 이제 호 단위로, 그러니까 호라고 하는 것은 가족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호 단위로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조세는 토지에, 그 다음에 공납은 호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역이라고 하는 것은 16세에서부터 60세 미만의 남자, 성인 남성들에게 부과되는 걸로 군대 복무를 해야 되는 군역과 그 다음에 토목공사에 동원돼야 되는 요역, 이것들을 이제 부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세금을 실시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세금 제도를 흔히 말하는 인구수와 그다음 토지를 정확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고려에는 호부라고 하는 관청이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런 이제 제도들을 정비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곡식의 출납이나 이런 회계 이런 부분들은 삼사라고 하는 기구에서 감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토지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양안을 작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구수를 조사하는 이 호적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작성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고려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토지제도인데요. 우리가 고려 토지제도 하면 전시과를 떠올리게 되죠. 자,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이 어려울 수 있는데 잘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시과는 예컨대 이제 관료가 되면 나라에다가 복무를 하는 거죠. 그죠? 이걸 일리면 우리가 직역이라고 합니다. 그 직책에 따르는 어떤 업무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리는 나라에 대해 직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는 이 관료들에게 녹봉을 줘야 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월급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은 이제 국가가 토지에서 조세를 받아서, 그죠? 그 조세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관료들에게 녹봉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거치다 보면 결국 운반이나 보관이나 이런 과정에서 비용과 손실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려에서는 어떻게 이제 하냐면, 이제 그 국가가 이렇게 세금을 걷어서 다시 녹봉으로 관료에게 줄 것이 아니라 이 관리에게 직접 자신의 녹봉만큼 세금을 걷어갈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조권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이제 관리들에게 주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 관리들은 이제 자기가 거둘 수 있는 녹봉만큼, 수조권만큼 그 토지에 가서 그만큼 걷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의 토지에는 예컨대 소유권과 수조권이라고 하는 이중의 권리가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수조권을 놓고 흔히 말해서 이 그러니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이 국가에게 있는 땅을 우리가 일명 공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관리가 거둘 수 있는, 그러니까 수조권이 개인에게 있으면 이런 거를 일명 사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전과 사전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소유권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소유권 개념이 아니라 수조권이 누구에 있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고요. 그럼 소유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땅 주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 토지 주인은 만약에 국가면 그건 국유지인 거고요. 그 땅 주인이 개인이면 그 땅을 우리가 일명 민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의 차이들도 여러분이 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시과라고 하는 것은 관리가 국가에 직역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받는 건데, 그래서 이 전시과라는 거는 토지를 직접 받는 게 아니라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을 지급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그냥 토지를 지급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 토지에 주어지는 수조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조권은 이제 흔히 말해서 관리, 직역을 하는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고려시대에 이제 전시과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줄 뿐만 아니라 이제 땔감을 거둘 수 있는 그 산지에 대한 그 땔감을 거둘 수 있는 권한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 전지와 시지 이렇게 해서 전시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리들에게 주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전직, 현직 관리에게 다 주게 되지만 나중에 가면 이제 현직 관리에게만 주는 식으로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 변화 양상을 좀 살펴보면, 자, 전시과가 이제 고려 태조 왕건 때부터 바로 만들어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조 왕건 때는 쉽게 말하면 이제 공신들에게 주는, 자기를 도와줬던 그 공신들에게 역분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분전이라고 하는 것은 농공 행상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와의 친분관계, 그다음에 공신으로서 공을 세운 부분에 대한 포상, 이런 이제 측면이 컸습니다. 자, 그 뒤에 이제 광종 때에 가면 이제 공복을 제정을 합니다. 공복을 제정한다는 것은 관료의 등급이 생기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종 때에 가게 되면 광종이 만들어 놓은 이 공복 제정에 따라서 이제 관리의 이제 직급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관직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또 더불어서 이제 태종 왕건 때부터 이제 일어왔던 이제 농공 행상이라고 하는 측면, 이게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인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 개인적인 평가 이런 부분들이 결합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전시가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이제 그 직역에 따른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초기에 만들어진 시정 전시가는 관직과 인품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관리들에게 지급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종 때 가면 통치 체제가 완벽하게 정비가 되잖아요. 통치 체제가 정비가 되니까 이제 관료 조직이 공복 제도가 완벽하게 이제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목종 때 가면 이제는 오로지 이런 관직에 맞춰서 관직의 높낮이에 따라서 이제 전시가를 지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기준이 서게 되는 거고요. 이때까지는 여전히 이제 전직과 현직 모든 관리들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조권을 줄 토지가 부족을 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종 때 가면 현직 관료에게만 주는 형태로 전시가를 바꾸게 됩니다. 이걸 이제 다시 바꿨다 해서 경정 전시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경은 다시 경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바꿔서 정했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제 전시가 체제만 놓고 보면 시정 전시가, 개정 전시가, 경정 전시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이제 전시가에서 이거 외에 또 하나는 기타 이제 토지 분급으로 이제 공음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5급 이상의 고위 관료들에게 주는 걸로 이 문벌들에게 주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습이 이제 가능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반대로 6품 이하의 하급 관료들에게, 이 하급 관료의 자제들이 이제 관직에 나가야 되는데 관직에 못 나갈 경우, 그럼 생계가 막막해지겠죠. 그래서 그 자제들이 이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이들을 위한 한인전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취준생을 위한 어떤 그 지급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하급 관리나 이제 그 군인들의 유가족들에게도 생계 수단으로서 구분전이 이제 지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인으로서 복무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만약 자기 직역을 하는 거잖아요. 군인으로서 복무를 하니까 당연히 군인전이 지급이 되는데, 이건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전시가라고 하는 거는 관리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거나 또는 사망을 하게 되면 이 전시가는 국가에 반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군인전도 마찬가지로 군인에서 그만두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군역이라고 하는 것은 세습이 됐다는 거죠. 아버지가 군인이었으면 자식들도 대부분 군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기 세습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르는 이 이제 토지도 똑같이 세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군인전은 세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향리에게 지급하는 이 이제 외역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향리라고 하는 그 직역을 하고 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토지이지만 이 향리도 이 직책이 세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역전이라고 하는 토지도 똑같이 세습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시가 체제가 정비가 되긴 되지만 문제는 12세기 가면 문벌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문벌의 특징은 대토지 소유죠. 그 뒤에 이제 문벌의 동요를 겪으면서 무신 정권이 등장합니다. 그죠? 거기에도 무신 집권자들은 자기 정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토지를 소유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원간섭기에 가면 친원 세력, 즉 건문세족들이 등장하죠. 이들 또한 대농장을 경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전시가는 크게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세기 이후에 가면 이미 이 전시가는 이제 붕괴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제대로 적용하기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 말에 가면 신진 사대부들이 이 전시가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폐지할 것이냐를 놓고 이제 깊은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 거고, 결국은 전시가를 폐지를 하고 과전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토지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조선을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이제 토지 제도뿐만 아니라 경제 생활을 잠깐 살펴보면요, 기본 경제 생활은 농업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토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개간이나 간척을 장려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피가리, 그 다음에 이제 시비법이 발달하게 됩니다. 비료를 주는
하는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다 보니까 고려 전기에는 사실은 이제 휴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질이 좋지가 않아서 한 번씩 쉬어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제 시비법이 발달하면서 고려 후기에 가면 이제 휴경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작을 가능하게 돼. 계속 작물을 바꾸면서 재배를 가능하게 되는데 밭작물 같은 경우 밭농사의 경우에는 2년에 3작이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번 이렇게 작물을 바꾸면서 수확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려 후기이긴 하지만 고려 말에 가면 남부지방 일부 지역에서 논농사에서 모내기를 일시적으로 시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든 농업 생산량을 이제 증대시켜야 되니까 이 농업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방책을 하나로 중국에서 만들어진 농서들을 이제 번역해서 편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농상지묘입니다. 그리고 고려 말에 가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문익점이 이제 목화씨를 가지고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목화의 재배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공업 부분을 보면요. 수공업은 기본적으로 이 장인들이 수공업품을 만드는 장인들이 중앙의 관청이나 지방 관청에 소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청 수공업이 기본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 행정구역으로 소라고 하는 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소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수공업을 하는 이제 금은을 만들거나 먹이나 종이 등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공납으로 바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에 사는 사람들의 이 소외민들은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과도한 세금을 부담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게 이제 고려 후기로 가면 이제 민간에서 간의 숭어음으로 이제 뭐 면포나 이런 면직물들 이런 직물들을 제작하면서 민간 이제 수공업이 좀 활성화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거는 사원에서 수공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원에서 직물도 만들고 소금도 생산해내고 심지어는 술도 재배를 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원이 수공업에 뛰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게 그냥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상업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상업이라고 하는 건 소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개경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에서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경에는 이제 그 시전이 존재를 하게 되었고 이 시전을 관리 감독하는 경시서라고 하는 관청도 두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얼마나 당시에 상업이 발전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경뿐만 아니라 삼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서경이나 뭐 남경 이런 지역에서도 시장들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시민들을 위한 비정기적인 시장도 있었고요. 지방에도 시장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사원이 수공업에 뛰어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공업에서 제작을 했으니 이걸 팔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사원이 이 상업에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만든 이 물건들을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대로 가면 훨씬 더 이제 규모가 확대가 되게 되고 그 품목들도 업종들도 훨씬 더 전문화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 차원에서 화폐를 만들게 되는데요. 성종 때 권원중보라고 하는 이제 최초의 화폐를 만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철로 만들어서 일명 철전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 뒤에 이제 숙종 때 가면 이제 아예 그 이 동전을 만드는 주전도감을 설치를 합니다. 관청을 설치를 하게 되고 거기서 뭐 사만통보, 해동통보, 해동증보 등의 이제 동전을 만들게 되고요. 이제 은으로 만든 은병이라고 하는 이제 또는 이걸 활구라고도 하거든요. 이런 화폐들도 생산을 해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상업이 발달하긴 했지만 이제 여전히 사람들은 곡식이나 포, 면직물 가지고 교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화폐가 널리 활용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대외 교류, 그러니까 10에서 12세기는 이제 이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다원적인 사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고려도 이 여러 나라들과 긴밀한 교류 관계를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송나라뿐만 아니라 송나라를 비롯해서 여진, 거란, 그 다음에 이게 일본 이들과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고려에서 주목되는 건 이제 이 대식국. 이 대식국은 아라비아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11세기 그 고려사 기록에 보면 3번 정도 이 대식국 상인들이 병난을 통해서 개경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이제 상인의 숫자가 100명이 넘는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대식국에서 들어왔던 상인들을 통해서 일명 고려라는 존재. 특히 이제 꼬레아라고 하는 이런 이름들까지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 그 항구인 병난도, 예성강 하구에 있었던 이 병난도는 국제무역항으로서 이름을 날리게 되는 거고, 이 각 지역에서 오는 물산들이 모이는 곳이 됩니다. 당연히 여러 물건들을 소비를 하게 되는 거고, 그죠? 여기를 통해서 이제 각지로 또 여러 물건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난도라고 하는 곳은 국제무역 항구로서 고려가 갖고 있었던 개방
개방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특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상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이제 신분 제도를 한번 살펴보면, 법적으로 보면 고려의 신분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양인 신분과 천인 신분으로 나뉘게 되고요. 이 양인 신분은 다시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배층은 일명 정호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 정호는 이제 국가로부터 이제 직역을 받아서 일정한 직책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이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직역이 부과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정호라고 하는 거죠. 그럼 대표적으로 꼽으면 관리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군인들, 그 다음에 지방의 향리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층 그룹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인 중에 이제 피지배층은 일명 이제 우리가 백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백정이은 뭐냐면 말 그대로 특별한 직역이 부여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흔히 말 농업에 종사하거나 뭐 수공업 이런 일반인들을 말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의 농민을 백정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백정은 특별한 직책이 있거나 거기에 대한 역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단지 조세, 공납, 역 이런 것들을 분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정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향소부공민들이 있는데, 이게 특별행정구역에 이제 존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천민은 아니고 이 사람들 또한 양인에 속하게 됩니다. 다만 이들은 특별행정구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고요. 그래서 거주가 제한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양인들은, 그러니까 백정들도 과거에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양인 이상이니까. 그렇지만 향소부공민들은 과거에 응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의 제한사항이고요. 세금 부담이 일반 군현의 일반 백정들보다는 훨씬 많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천인들은 대부분 노비가 신분을 차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고려사에서 우리 고려 신분제에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고려사의 신분은 유동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이제 이 향리를 하는 예를 들자면, 향리 중에서는 상층의 향리가 있고 하급의 향리가 있는데, 이거 상급의 향리들은 보통 호장, 부호장이라고 해서 이제 이들은 과거에 응시를 해서 중앙관직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는 고위층으로까지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방의 향리이지만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이 문호가 열려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서 공을 세우게 되면 무신으로 승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이제 개방성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백정 같은 경우에도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백정은 직역이 부과되지 않는 존재죠. 그런데 이제 잡과 같은 걸 시험을 봐서 이제 뭐 향리가 되거나 뭐 남반이 되거나 하면 그 경우에는 이제 정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백정들도 정호라고 하는 걸로 이제 신분이 바꿀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흔히 말해서 이제 군인 중에서 누군가가 이제 결손이 생기게 되면 이 이제 백정이 군인역을 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정호로 편입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이제 신분 변화가 가능했던 거고, 노비의 경우에는 이제 물론 관노비는 아니지만 사노비의 경우에는 어떤 재산을 축적했다가 이 재산을 자기 주인에게 주고, 그러면서 이제 양인 신분을 이제 바꾸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보면 고려의 신분제는 굉장히 유동적이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신라의 골품제라고 하는 딱 등급이 정해져 있었던 이런 거에 비교하면 고려의 신분제는 상당히 개방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분에서만 개방성이 보이는 게 아니라 지역 간에서도 개방성이 보이는데요. 이제 일반 군현이 있고 향소부국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예컨대 향소부국민들 중에서 공을 세우거나 이러면 그 지역이 군현으로 승진을 하기도 하고요. 뭐 이거는 이제 승진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무신 집권기 때 공주소에서 망의망소이가 난을 일으켜서 그 공주를 소가 아닌 군현으로 승진시켜 달라고 해서 승진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군현의 경우에, 그죠, 거기서 반란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군현이 특수행정구역이 되거나 또는 속현으로 격화가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방제도에 있어서도 유동성이 있었다.
그래서 고려 사회가 갖고 있는 개방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친족 제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요즘 이제 주목하는 게 이 고려의 친족 제도인데요. 고려의 혼인 제도는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사는 처가살이가 기본이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일처제가 원칙적으로 적용이 됐고, 물론 왕실은 아니고 문벌이나 이런 이제 그 지배층들도 일부 일처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혼과 재혼이 비교적 자유로웠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자가 요구할 수도 있고 남자가 요구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재산 같은 경우에는 아들 딸 구별 없이 균분 똑같이 상속을 할 수 있었고, 그다음 상속을 똑같이 하니까 결국은 복량, 부모에 대한 복량이나 제사라고 하는 부분도 동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도 이 자식들이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지내는 이런 이제 윤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는 혼인을 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자기 재산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재산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컨대 만약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할 경우에 여자가 결혼을 하면서 데리고 왔던, 친정에서부터 데리고 왔던 노비나 토지는 자기가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면서 가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부부가 똑같이 이제 살다가 이제 자손이 없어서 이제 상속을 해줄 자손이 없을 경우에는 남편이 데리고 왔던 노비나 가지고 온 토지는 다시 그 본가로 돌아가게 되고요. 아내가 가지고 왔던 노비와 토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후손이 없을 경우에는 처가, 자기 친정으로 다시 귀속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재산이 각각 나뉘어서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호적들 보면 여자가 호주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호적에 이제 이 자식들을 등재할 때 뭐 흔히 말하는 아들 쭉 쓰고 딸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아들 딸 구별 없이 태어나는 순서대로 기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위도 이 호적에, 처가의 호적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고려 사회는 일반적으로 부계와 모계가 동등하게 권리와 의무를 행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양측적 친족제 사회다라고 하게 되고, 이런 측면이 오늘날 여러 가지 친족제도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사점이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하게 되는 요소입니다. 이런 친족제도의 특징을 보여주는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고려 시대에 사용된 친족 용어를 보면 특히나 이런 사항을 잘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뭐 그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이렇게 친가와 외가를 구별을 하잖아요. 아직까지도. 근데 고려 사회에서는 사실은 친가와 외가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할아버지가 됐던 외할아버지가 됐던 똑같이 하납이라고 부르고, 친할머니가 됐던 외할머니가 됐던 똑같이 하남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고모와 이모도 구별이 없이 아잡이라고 부르고, 삼촌, 그러니까 백부나 그 작은 아버지나 또는 외삼촌이나 똑같이 아잡이라고, 그래서 용어가 다 통일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친족 용어를 사용했다는 건 그만큼 부계와 모계가 동등한 친족 관계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다만 여성의 사회 활동은 제한이 돼 있었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았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 가족과 친족 제도 내에서 남녀가 동등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려의 사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승로가 언급했듯이 불교는 이제 수신의 도고, 유교는 치국의 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사회는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정치 이념으로 활용을 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교가 이제 강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태조 왕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족분 출신의 유학자들의 도움을 받았었던 거고요. 그리고 광종 때는 과거제를 통해서 결국 유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들을 선발을 했던 거고, 성종 때는 이제 앞서 얘기한 대로 이 최승로의 상소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유학을 기반으로 하는 통치 체제를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학 교육 기관으로 중앙의 국자감, 지방의 향교를 설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초기의 유교는, 고려 초기의 유교의 특징은 이런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자주적이다, 이런 이제 특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려 중기에 접어들게 되면 문벌이 등장하게 되고, 이들이 이제 세력을 가지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유교도 좀 보수적이고 고착화되는 방향성을 보이게 됩니다. 중기의 대표적인 유학자라 하면 채충과 김부식을 들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채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동공자라고 불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구제학당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학 시비도라고 하는 사학이 발전하는 계기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사학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고려 왕조 입장에서는 결국 관학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칠제를 둔다거나 양용고를 두는 등의 이제 그런 것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김부식은 아시다시피 이제 유교를 기반으로 해서 삼국사기를 편찬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문벌로서 이제 권력을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이고 보수적인 인물로 이제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고려 후기에 접어들게 되면 이제 원관섭기에 접어들게 되고, 이 원관섭기에는 이제 그 안양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당시 원나라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성리학이 고려 사회에 소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재런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원나라 학자들과 교류를 통해서 성리학을 더 확대시켜 나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아는 이색이나 정도전이나 정몽주와 같은 신진 사대부들이 양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신진 사대부들은 이 성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정치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때문에 결국 그 고려 말에 성리학은 이 개혁의 어떤 사상을 담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학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역사서도 많이 편찬을 하게 되는데요. 고려도 조선과 마찬가지로 초기에 이제 실록을 편찬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실록이 이제 거란의 침입 때 다 이제 소실이 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남아 있는 것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역사서를 하면 김부식이 왕명을 받아서 편찬한 삼국사기가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현존하는 역사책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유교적인 그 합리주의 사관에 입각해서 편찬했던 사서이고요. 그다음에 기전책,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에 맞춰서 편찬된 역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각훈이라는 사람이 역사서는 아니지만 해동고승전이라고 하는 걸 편찬을 해서 이 역대 이제 불교 수용 위에 고승들의 역사들을 이제 한번 엮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신의 정변과 그다음에 원관섭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몽골과의 항쟁들을 겪으면서 결국 고려 지도부 내에서는, 고려 지배자층 내에서는 이제 고려 문화에 대한, 전통 문화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고구려 계승 의식들을 다시 부각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규보가 고구려 계승 의식을 담아서 동명왕편을 편찬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원나라 몽골과의 항쟁 속에서 이제 당군, 이제 우리의 이제 시조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래서 당군을 민족 시조로 이제 올리게 되는 이제 삼국유사나 제왕문기 같은 책들도 편찬을 하게 됩니다. 삼국유사는 일연이라고 하는 승려가 쓴 책이라서 여기에는 불교적인 설화가 많이 담겨 있는, 역사적인 성격도 있지만 사실은 설화적인 성격도 많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왕문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중국의 역사와 이 고려의 역사를 대등하게 놓고 편찬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관섭기 고려 말에 가면 이재현이 이제 성리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성리학적인 사관을 바탕을 해서 사략이라고 하는 역사책을 편찬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역사책이 편찬이 된 게 고려사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고려는 앞서도 얘기한 대로 유교뿐만 아니라 불교도, 그러니까 태조 왕건 때부터 불교 행사를 적극적으로 진흥을 시키라고 했죠. 그래서 사실은 불교 사상도 크게 진흥을 하게 되는데요. 태조는 이제 훈요 10조에서 이제 연등야 팔관회를 꼬박꼬박 치르라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광종은 과거 제도 안에 승과를 아예 따로 두게 돼서 이 과거 시험을 통해서 승려들을 선발을 했고, 특히 그 중에서 덕망이 있거나 지식이 뛰어난 승려들은 왕사나 국사로 책봉함으로 인해서 높이 떠받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종 때는 물론 이제 유교적인 어떤 정치 이념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연등회나 팔관회가 일시적으로 이제 중단이 되기도 했죠. 그렇다고 해서 뭐 불교를 박해했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불교 사상과 교리는, 그다음에 이게 그 신앙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 신라 말부터 이제 선종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기존에 있었던 교종과 그 다음에 신라 말에 새롭게 등장하는 선종, 이게 이제 두 가지가 같이 공존을 하다 보니까 고려 불교가 가지는 가장 큰 과제는 뭐냐면 교종과 선종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이게 이제 하나의 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전기에 보면 의천이 일단은 교종의 여러 사상들을 화엄종 중심으로 정리를 하고요. 이제 이 교종을 바탕으로 해서 선종을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태종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의천은 이제 이 그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한 인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특히 이제 교관 겸수를 주장하는데, 이 교관이라고 하는 것은, 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가르침, 불교 경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수행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경전과 수행을 같이 하라. 그러니까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교종인 거고 수행이라고 하는 건 선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다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통합의 사상을 담아서 교관 겸수를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자, 그 고려 후기에 가면, 무신정거기에 가면 이 불교 세력이 이제 이 무신과 결탁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낳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계에서는 스스로 이제 자성운동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불교 본연의 어떤 역할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결사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진울이죠. 진울은 송광사의 이제 수선사라고 하는 결사를 만들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진울은 의천하고 반대로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울 같은 경우에는 도노 점수, 그 다음에 정의 쌍수를 주장을 하게 되는데, 선종은 깨달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깨달음은 어떻게 오느냐? 깨달음은 한순간 일어난다는 거죠. 어느 순간 밭을 갈다가도 또는 밥을 먹다가도 이렇게 딱 갑자기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깨닫는 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깨달은 바를 계속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점수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깨달을 수 있다, 도노. 그렇지만 수행은 계속해야 된다, 점수. 그래서 도노 점수를 주장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의 쌍수라고 하는 것은,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선정에 드는 거, 수행을 하는 거고, 해라고 하는 것은 지혜잖아요. 이건 이제 교정적인 성격. 흔히 말해서 진울은 독경도 해야 되고, 경전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참선도 해야 된다. 이거 두 가지를 다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정의 쌍수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해심 같은 인물은 유교와 불교가 일치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불일치론을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이후에 이제 성리학이 수용되는 하나의 발판이 되었다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같은 인물은 만덕사라, 광진에 있는 만덕사라는 절에 이제 그 백년결사를 만들게 되고요. 백년결사의 특징은 이제 연부를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해서 수행하기 훨씬 더 쉬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호응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원간석기에 가면 불교는 당연히 이제 이 건문세족들과 결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불교 사원이 대농장을 소유한다거나 고리대업을 하거나 이런 식의 이제 퇴락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말에 등장하는 그 신진 사대부들이 결국은 불교의 폐단을 얘기를 하게 되고 불교를 배척하는 이런 논리를 펴게 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불교를 진흥시키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불교 경전들을 정리하는 대장경, 이 간행 사업이 이제 고려 시기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이 대장경 사업은 불경을 전능히 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외적의 침입을 부처님의 힘으로 물리치겠다라고 하는 이제 염원도 담아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거란이 침략했을 때 거란을 물리치기 위해서 대장경을 만들게 되죠. 이게 일명 초조대장경. 처음 만들었다고 해서 초조대장경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몽골 침략했을 때 다 불타고 소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몽골을 침략했을 때 몽골군을 진압시키기 위해서, 몰아내기 위해서 다시 대장경을 만들죠. 이게 일명 8만 대장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만든 대장경이라 해서 제조대장경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수도가 강화도로 가 있었기 때문에 이 대장경을 만드는 대장도감의 그 본원이 대장도감이 강화도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강화도에서만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협소하고 해서 남해 지역에서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분사도감이 남해 지역에 설치가 되어서 대장경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이 분사도감판 이 대장경도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옛날에 여기 중간에 속장경이라고 해서 초조대장경, 속장경, 그다음 팔만대장 이렇게 해서 대장경이 3가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의천이 만들었던 이 속장경은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대장경은 아니고요. 거란이나 송나라에서 만들었던 그 대장경에 대한 주석서들입니다. 그 주석서들 모아서 교정을 본 거예요. 다시 뭐 빠질 것, 첨가할 것들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대장경이 아니라 교장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의천이 만든 것들은 속장경이 아닌 교장이라고 분류를 하고요. 그래서 고려시기에 만들어진 대장경은 초조대장경과 제조대장경, 즉 팔만대장경 이 2가지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 유교와 불교 외에 그다음에 도교가도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고려 왕실의 번영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왕실 차원에서 도교를 진흥을 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왕실에서 도교 사원을 만들고 초제라고 하는 이제 의식들도 행하게 됩니다. 뭐 왕의 장수를 기원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도교가 교리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거나 교단을 만들거나 이런 데까지는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그 장수를 기원하는 형태로 이제 민간 신앙으로 이제 전개가 되게 되는 거고요. 민간에서는 불로장생, 현세구복 이런 차원에서 도교를 신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팔관회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불교 의례로 알고 있지만 불교 의례적인 모습
플러스 도교, 민간신화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돼서 산신령, 그 다음에 용, 뭐 이런 이제 여러 존재들을 제사를 이 팔관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팔관회가 불교, 도교, 민간신앙 결합된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풍수지리설은 신라 말에 이제 유행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고려까지도 이어지게 되고요. 특히 이제 고려에 들어오면 도참 사상이랑 결합을 해서 흔히 말해서 서경 길지설, 서경이 굉장히 좋은 땅이다라고 해서 태조 왕건이 이제 서경을 중심으로 해서 북진 정책을 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묘청과 같은 사람들이 서경 천도를 진행을 했던 적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남경 길지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의 서울 이 지역을 길지다라고 해서 여기에 남경을 두게 되는 사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려의 문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의 문화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중앙에서만 이제 문화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지방에서도 다양한 문화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점에 좀 주목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중앙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관료들 또는 이제 권세가들 중심으로 이제 향유했던 문화들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그 문화는 이제 청자죠. 사실은 청자는 그 송나라에서 이제 계속 수입해서 쓰고 있었는데 이게 수입만으로는 충당이 되지가 않아서 그래서 결국은 고려가 독자적으로 이제 청자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뭐 여러 번 실패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11세기에 가게 되면 이제 독자적인 고려만의 청자가 나오는데 일명 이제 중국의 청자를 이제 비색 청자라고 얘기하는데 이때의 비색은 말 그대로 비밀스러운 색깔의 청자다라는 뜻이고요. 반면에 11세기에 이제 독자적으로 나오는 고려의 청자도 비색 청자라고 하는데 이때의 비색은 비취색. 그러니까 훨씬 중국 청자에 비하면 투명한 거죠. 맑은 거. 이게 이제 고려 청자의 특징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고려 사람들은 청자의 개발을 더 진행시켜 나가서 금속공예에 사용되는 그 상감 기법을, 상감이라고 하는 것은 판에서 그 안에다가 이제 그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제 이런 상감 기법을 청자에 도입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상감 청자가 12세기에 가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감 청자는 이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청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런 청자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권세가나 이제 고위 관료들이 이제 청자를 일상생활에서도 합니다. 단순히 도자기로 뭐 이렇게 놓고 사는 게 아니라 의자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바둑판도 만들고 심지어는 기와로도 만들어서 정자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 이제 이런 화려한 생활들의 모습들을 청자를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그 고려만의 독자적이고 이제 화려했던 청자 문화는 원간섭기에 접어들면서 청자도 쇠퇴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왜구나 이런 데 쳐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청자를 만드는 도요지는 대부분 강진이나 이런 데 해안가에 있었기 때문에 이 해안가에 이제 왜구들이 쳐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에 이제 살 수가 없어서 고려 정부 차원에서 아예 해안에서 50리 안으로 들어와서 살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외국의 침략이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을 떠나서 이제 똑같은 기법으로 만들어봐야 이 토양이 다르다 보니까 그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런 상감청자나 고려의 청자가 나오지 않게 되고 차츰차츰 쇠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상감기법이란 얘기했지만 이제 금속공예에서도 이제 이러한 은입사, 은을 이제 새겨 넣는 기술이나 이런 걸로 이제 화려한 금속공예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낮은 칠기를 통한 이제 이런 물건들도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화려한 문화의 어떤 대표격으로 이제 설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을 보면 이 고려가 불교를 이제 뭐 위에 고위층부터 지배층부터 이제 일반인들까지 다 불교를 믿다 보니까 그 불화들 많이 그리게 되는데요. 물론 불화는 지배층에서 그려지는 그림입니다. 이제 자기네가 극락에 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염원들을 담아서 그리게 되는데요. 불화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제 비단에다가 그리게 되고요. 흔히 말하는 수월 간음도나 그 다음에 아미타, 내영도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적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사실은 고려 불화는 고려 사람들이 그렸긴 했고 그 다음에 그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도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헤어가 그린 이제 물방울 무늬안이 들어가 있는 관음도 같은 게 대표적인데요. 그렇긴 하지만 사실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고려 불화보다는 일본에 가 있는 고려 불화가 더 많은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표적인 그림을 꼽는다면 공민왕이 그렸다라고 하는 천산
대륙도 이것도 이제 대표적인 그림으로 고려 문화를 대표하는 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앙에 이제 권세가들이나 고위층 관료들이 중심이 돼서 이런 화려한 문화를 영유를 하고 있었다면 한편에서는 지방에서도 지방 나름의 문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지방 문화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바로 이제 불상인데요. 이 호족 세력을 기반으로 해서 고려가 건국을 하다 보니까 이 호족 세력들이 각 지방에서 이 불교를 바탕으로 하는 불상들을 많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철부를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돌을 이용한 이제 절벽을 이용한 이제 마회부를 만들고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대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교함이나 화려함은 떨어지게 되지만 이제 크기가 커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 각각 만들다 보니까 지역적인 특색을 다양하게 가지게 됩니다. 그럼 대표적인 게 논산의 관쪽사에 세워져 있는 미륵보살상, 이거 얼굴이 굉장히 큰 관을 쓰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안동에 있는 이런 이제 마회불이나 그다음에 파주에 있는 마회불 같은 경우는 절벽 위에 얼굴만 새겨놓는 형태로 제작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별 특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고려 문화가 갖고 있는 다양성이라는 문화를 이 불상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남시에서 이렇게 발굴된 철조 석가 열애 자상 같은 경우에는 딱 모습을 보면 석굴암에 있는 본尊불하고 비슷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라의 양식들을 그대로 모방해가는 양상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탑도 마찬가지로 좀 다양성을 보이게 되는데요. 예컨대 이제 5층, 7층, 그 다음에 10층 등 이제 다양한 이 층수의 탑들이 나오게 되고 다각, 사각이 아니라 다양한 각을 가지고 있는 석탑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려 문화가 갖고 있는 다양성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후기에 가면 원간섭기에 그 원나라의 그 라마교 영향을 받아서 이제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건립이 되게 됩니다.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모델로 해서 똑같이 만드는 게 조선시대의 원극사지 10층 석탑입니다. 이 두 개는 사실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실내에 찍힌 거는 경천사지 10층 석탑이고요. 야외에서 찍힌 거는 원각사지 10층 석탑,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그 국립중앙박물관 딱 그 로비에 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불교의 영향에서 나오는 문화를 하나 더 소개를 시켜드리면 신라 말에 등장했던 선종, 그죠? 선종은 사실은 경전보다는 스승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고요. 선사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 스승이. 그러다 보니까 이 스승이 돌아가시게 되면, 선사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선사를 다비를 하고 화장을 하고 그 사리를 모시는 승탑을, 불탑이 아닌 승탑을 많이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신라 말에 나오는 팔각 원당형의 승탑이 고려 시기에도 계속 계승이 되게 됩니다. 건축을 하나를 보게 되면 그 건축의 양식에서 주심포 양식하고 다포 양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기둥을 세우고 목조 건축이다 보니까 기둥과 그 다음에 보를 세웠을 때 이 보가 이제 무게를 너무 많이 받게 되면 이제 힘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 중간을 띄우게 되는데 이 중간에 띄우기 위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포라고 하는 걸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를 기둥 위에만 놓게 되면 이걸 이제 흔히 말하는 주심포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여러 개의 포를 넣게 되면 이게 이제 다포 양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포 양식이 훨씬 더 화려한 건축 양식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건축에서 보면 주심포 양식으로 대표되는 대표적인 건축물은 안동에 있는 봉종사 극락전, 이게 이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주에 가면 부석사 무량수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에 가면 수덕사 대웅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둥 위에만 포를 두어 있는 주심포 양식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둥은 이렇게 배 부분이 볼록한 배 흘림 모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포 양식을 하고 있는 것은 이건 이제 대체로 화려해지면서 원나라의 영향으로 들어왔다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게 성불사에는 응진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고려는 대장경을 만들었잖아요. 대장경을 만들 정도로 이제 목판 인쇄술이 굉장히 발달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목판 인쇄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활판 인쇄술, 이제 금속 활자도 만들게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상정 고금 예문이 가장 오래됐다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현존하는 것 중에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직지심체 요절인 거죠. 금속 인쇄로서는 가장 오래됐다라고
하고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학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의학을 교육하는 태의감을 두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의관들을 선발을 했다라고 하고요. 고려 풍토에 맞는 처방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처방을 집대성한 게 향약 구국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 말에 가면 외구의 침략과 홍보적인 침략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기도 개발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채무선이 이때 화포를, 이제 화약을 제조하는 방법을 터득을 해서 화포를 제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화포를 제작하는 화통도감도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포를 통해 가지고 왜구를 무찌르는 진포회전에서의 승리를 쟁취를 하게 되는 거죠.